자, 이어서요.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설명해 보려고 해요. 통계청에 보면 다양한 예시가 있는데 선생님은 탈모 치료제를 기준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어떤 회사에서 이 치료제를 개발했고요. 이 치료제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 싶어요. 그래서 100명을 모집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비유한 거는 여러분들 지하철 타시면 광고에 임상시험자, 대상자 모집, 뭐 카톨릭 대학교 병원, 뭐 순천향대학교 병원 연락 주세요. 뭐 그런 거 아마 광고 보신 적 있을 거예요. 3호선 타면 뭐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요. 100명 모집해서 투약 상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주장하고 싶은 건, 이 연구를 진행한 사람이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새로운 탈모 치료제를 투약하면 머리카락 수가 늘어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사실 연구 가설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실제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됐으면 하는 거. 근데 실제 100명을 모았더니 머리카락 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얘는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무가설이라는 거를 세운다.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사실 하고 싶지만 투약 전후에 머리카락 수는 변화 없다. 이렇게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얘는 회사 입장에서는 기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설명했을 때 이 상황은 사실 우리가 진단키트 쓰는 상황과 같다 그랬어요. 내가 진단키트에서 두 줄이 나왔다고 해서 그거는 양성이라고 판정받은 거지 사실 내가 실제로 양성인지는 몰라요. 그쵸? 지금처럼요. 기무가설이 실제 참인 거하고 참이라고 판정하는 거는 사실 다른 사건이에요. 근데 실제 참, 실제 거짓. 참이라고 판정, 거짓이라고 판정하면 각각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총 네 가지의 상황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실제 참일 때 참이라고 판정하는 거는 당연히 옳은 판단이죠. 실제 거짓인데 거짓이라고 판정하는 것도 사실 옳은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요. 실제 참인데 거짓이라고 판정하는 거죠. 나는 실제 코로나에 걸렸는데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고 판정하는 거 잘못됐죠. 실제 거짓이에요. 난 코로나에 안 걸렸는데 걸렸다고 판정하는 거. 내가 안 걸렸는데 여러분들 키트 두 줄 나와서요. 병원 갔는데 신속 항원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판정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얘도 오류고요. 얘도 오류예요. 자, 이때 3번 오류는 어떤 경우냐면, 자, 얘가 1번 오류고 얘가 4번 오류죠. 3번 오류. 여기에 들어갈 오류가 3번 오류예요. 3번 오류. 여기 있는 거. 기무가설이 실제 거짓인데 참이라고 판정하는 거죠. 기무가설이 실제 거짓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실 변화 없다라는 게 기무가설인데 기무가설이 실제 거짓이다. 즉 탈모제가 머리카락 수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즉 탈모제가 효과가 있는 거죠. 이 상황은 뭐냐면 탈모 치료제에 실제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죠. 그럼 여기서 누구의 손실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 자, 기껏 연구비를 투입해서 예산, 시간 다 들였는데 만들어냈어요. 효과가 있어요, 실제. 효과 있는데. 근데 실제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어디에 손해죠? 제약회사의 손해죠. 그리고 그걸 연구한 사람들의 손해인 거죠. 근데 2번을 볼게요. 2번. 2번 오류. 2번 오류는 뭐예요? 기무가설이 실제 참여해요. 무슨 말이에요? 머리카락 수는 변화가 없는 거죠. 머리카락 수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탈모 치료제의 효과가 원래 없는 거죠. 실제 없는데 거짓이라고 판정하는 거. 즉, 야, 거짓이다. 효과가 있다. 즉, 얘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탈모 치료제의
효과가 없는데 사실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죠. 자, 이건 누구의 손해예요? 그래요. 자, 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러니까 탈모인들이 아주 마음고생이 심한데 사실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서 그걸 믿고 그걸 쓰고 있어요. 자,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특정 다수의 손실이 된다는 거예요. 얘는 그냥 이 제약회사의 손실에서 끝나면 되는데 얘는 아주 무고한 불특정 다수들의 손실이 된다. 선생님 지금 그냥 이해를 위해서 탈모치료제를 가져왔지만 심장병이나 그 결과에 따라서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임상실험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오류가 나타난다면 불특정 다수에게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따라서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할 때는요. 이러한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통 컨트롤하고 즉 얘가 일어날 확률을 정해놓고 그 상태에서 가설 검정을 할 수 있도록 이론화 시켜놨어요. 자, 이게 일어날 확률을 제1종 오류라고 한다고 했어요. 알파 오류라고 하기도 하고요. 3번 오류는 제2종 오류라고 해요. 얘를 베타 오류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아까 얘기했듯이 제1종 오류가 일어나면 불특정 다수에게 아주 심각한 손실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보통 1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을 5%, 1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을 1% 정도로 정해놓고 그 상태에서 가설 검정을 해라. 얘를 이뤄놓고 컨트롤 하겠다는 거예요. 너네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5% 이하로 통제해. 또는 1% 이하로 통제해. 그런 식으로 이론이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 수업 시도 얘기했지만 물론 얘는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서 이 가설 검정 분야에서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요. 지금 했던 얘기를 좀 정리를 하자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제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 얘를 알파 퍼센트라고 했는데 이 알파 퍼센트는 사실 뭐냐면요. 아주 희박한 수준을 얘기하는 거였어. 희박한 수준. 이 희박한 수준이 뭐였냐면 자, 위로 다시 갈게요. 여기서 설명할 때 우리가 H0를 참이라 가정했을 때 이 표본의 위치를 해석하게 되죠. 그 표본의 위치가 희박한 수준, 즉 극단적인 영역에 있냐 없냐를 판단한다 그랬죠. 그게 희박한 수준으로 확인이 되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희박한 수준. 이 유의 수준이라는 거. 그래서 제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희박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얘를 우리가 유의 수준이라고 정해놓고 컨트롤 해놓고 가설 검증하자는 거예요. 얘는 사실 기각역의 넓이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다 같은 말이다.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자, 다시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선생님이 중요한 건 사실 이 개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유의 확률. 선생님 대학교 때 이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이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요. 유의 수준은 레벨인데 얘는 사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수준을 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얘는 이미 정해져 있고 결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제1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을 컨트롤해, 희박한 수준을 컨트롤해 할 때 그 유의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설 검정할 때 유의 수준 5%에서 가설 검정하시오, 1%에서 가설 검정하시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 유의 확률이란 거는 말 그대로 확률이에요. 즉 표본에 따라서 이것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란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표본에서 달라져요.
그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기무가설이 맞다고 가정할 때, 자, 우리가 기무가설을 맞다고 가정하는 게 거기서 시작되는 게 이 가설 검증의 시작이에요. 표본으로부터 얻은 관찰값 또는 그 값보다 더 희귀한 값이 관찰될 확률인데, 자, 이게 말이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했었어요. 자, 우리 가설 검증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H0 얘가 참이라 할 때, 참이라고 한다면 어떤 모평균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와 같다. 그 상태에서 그걸 통해서 x바의 분포를 설명하죠. 그럼 모평균 얘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정비분포를 갖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때 어느 유의 수준을 이렇게 설정하죠. 이게 희박한 수준, 유의 수준, 유의 수준 알파. 선생님 지금 양측 검정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의 표본, 관찰된 표본을 관찰하죠? 그게 여기 있는 1번 위치에서 X바가 관찰됐다고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번 여기 위치에서 X바 얘가 관찰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H0를 어떻게 해요? 기각해요? 채택해요? 얘는 아주 희박한 수준에 포함되는 하나의 관찰값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표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희박하게 발견되게 해석하게 되는 이 x바의 분포 자체가 잘못됐어. 즉 H0를 기각해. 이렇게 결론 짓는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요. 이 1번보다 더 희박하게 더 양극단에 2번에서 새로운 표본 x바 얘가 관찰되면요. 그때는 H0를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기각한다고요. 왜? 이걸 기각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얘가 관찰되는 확률이 아주 희박한 수준이었어. 왜냐하면 이런 분포를 희박하게 만드는 이 x바 분포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얘를 기각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얘보다 더 희박한 더 바깥쪽에 있을 정도, 이 정도로 관찰되는 확률이었었다면 이 표본이요. 당연히 얘는 H0를 기각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조건, 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어떤 관찰값보다 더 희귀한 값이 관찰되는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되고 그 계산하는 게 결국에는 p-value라는 거예요. 자, p-value는 아까 얘기했듯이 표본으로부터 얻은 하나의 확률 값이에요. 어떤 확률 값이냐면 우리는 지검정이니까 이 관측 값을 지분포에서 하나의 값을 생각하는 거죠. 얘는 이제 검정 통계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값보다 더 극단, 더 바깥쪽에 있는 이 확률을 구하면 p-value인데 자 얘는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이 값에다가 2를 곱해야지 p-value를 제대로 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단측 검정이면 p-value 구할 때 한쪽만 구하면 된다 그랬죠? 즉 여기서처럼 2를 안 곱해도 되는데 양측 검정이면 우리가 기각 여기 양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2를 곱해야 돼요. p-value 구할 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거 보여줬잖아요. p 값이 사실 작아지는 게 좋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연구하고 논문 쓰실 때 별표가 하나짜리 논문이 있고, 그러니까 표가 있고요. 표를 인용할 때 2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구한 p-value 값이 0.05보다 작은 경우, 별표 2개짜리는요 0.01보다 작은 경우예요. 이 별표 3개짜리는 p-value가 아주 작은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표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구 결과 어떤 주장을 한 게. 근데 그렇게 희박하게 나온다라는 거는 귀무가설 자체가 잘못됐다. 즉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이죠. 자, p-value 값이 작아진다는 건 어떤 얘기냐? 아주 강력한 증거다. 어떤 거예요? should reject, null hypothesis를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조건이 된다. P값이 작아진다는 것은 기무가설이 참이라는 가정하에서 발생하기 더 희박한 경우가 생겼다는 것이니까 더 극단에 있는 그런 것들이 발견될 확률이니까요. 값이 작아진다면. 즉 이런 일이 더 일어나기 어렵다. 즉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조건이 된다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21번을 보면 어떤 얘기가 있는데 이 표본으로 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유의수진 알파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얘기예요. 모평균은 얘라고 알려져 있고 표준 편차가 얘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어요. 자, 거기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추출해서 100개 뽑아서 100개 각각의 데이터를 다 더해서 100으로 나눴더니 표본의 평균이 이 값이었대요. 얘랑 다르죠.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하고 싶다? 이 표본으로 모평균은 얘가 사실 아닐 거야. 이런 주장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런 게 이 증거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희박한 수준, 유의 수준을 결정해라 라는 거죠. 즉 이건 무슨 얘기예요? 원래 얘라고 알려져 있는, 즉 얘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유의수진 알파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얘를 우리 가설 검증하는 거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사실 우리는 내심 이미 알려져 있는 모평균이 얘가 아닐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표본을 하나 뽑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귀무가설은 얘를 반대하는, 원래 알려져 있는 사실이 얘니까 얘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죠. 얘를 참이라고 가정하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X바, 얘는 크기 100인 표본의 표본 평균이라고요. 자, 얘는 크기가 100이고 표본의 개수는 하나의 관찰된, 얘는 관찰된 표본의 평균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 둘, 셋, 표본의 개수가 계속 많아지면 걔네들을 다 모았을 때 하나의 표본 평균들, 걔네들이 분포를 이룬다고 그랬죠. 그 분포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얘도 정규분포가 될 거고요. 우리가 얘를 참이라고 봤기 때문에 모평균은 2.348이 될 거고, 표본 모분산이 1이니까요. 표본의 크기 100으로 나눈 거, 요런 분포를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 요렇게 요런 분포를 가지고 모평균 M은 얘죠. 그때 여기는 X바는 일단 이 값보다 작으니까 대충 여기 위치하게 될 건데, 이 위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G분포에서 해석하자. 원샘플 G테스트. 그래서 얘를 G분포에서 생각하면 얘는 평균이 0인 정규분포인데,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검정통계량 G분포니까 관찰된 X바에 대한 G값을 생각해요. 이 값은 이 분포의 하나의 구체적 예이기 때문에 이 분포를 통해서 표준화 시켜야 돼요. 이 값을 구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구체적 값이 2.124였고 그놈의 평균이 얘예요. 표준화 과정이죠. 얘의 표준 편차 10분의 1이에요.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24가 나와요. 이 마이너스 2.24. 그럼 얘는 마이너스 2.24 이쯤에 있겠네요. 자, 유의수준 알파고요. 얘는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의수준, 즉 희박한 수준이 여기 있고 똑같이 여기 있어요. 얘가 유의수준 알파인데 알파 퍼센트. 이렇게 되면 이 검정통계량 값은 기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HJ로 기각할 수 있죠. 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알파 값을 점점 작게 하면 기각역이 점점 작아지죠.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유의수준 자체는 기각역의 넓이죠. 그러니까 유의수준이 작아지면 기각역의 넓이도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점점 이쪽으로 작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싶어요. 우리가 관찰한 하나의 표본이 아주 희박한 수준이라고 해석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유의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작아질 수 있냐면, 어디까지 작아진다고요? 이 색깔로 해볼까요? 아까 마이너스 2.24라고 했던 여기까지만 작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 확률이 얼마냐면 얘보다 작을 건데 마이너스 2.24보다 작아지는 확률. 근데 얘가 양측 검정이니까 두 배가 되죠? 근데 이 값을 계산해 주시면 여기 있는 표를 보시면요.
0.0125예요. 그래서 얘가 2.5%예요. 2.5%. 이게 문제에서 얘기하는 유의수준 알파의 최소값이라고요. 근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이 값 자체가 뭐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표본에 대한 p-밸류를 구한 거라고. p-밸류. p-밸류가 뭐라고요? 관찰된, 자, 하나의 관찰된 표본. 이것의 z값이 얘죠. 표본보다 더 희귀한 표본이 관찰될 확률. 근데 얘는 양측 검정이니까 2배를 한 거예요. 이게 p-밸류예요. 따라서 보통 어떤 통계책에서는요, p-밸류의 정의를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유의수준 알파의 최소값이다 라고 정의하기도 해요. 하지만 선생님은 이 말 자체가 좀 더 잘 와닿아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수학적 용어는 책마다 정의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 잘 체크하시고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R 이용해서 실습 한번 한다 그랬죠? 자, 23번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거는 뭐였어요? 자, 초오들이 있어요. 초오들의 평균 신장은 얘라고 알려져 있는데 줄넘기 운동을 막 시킨 거죠. 그러니까 줄넘기 운동을 하다 보면 신체 자극이 되니까 신체 발육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하냐? 줄넘기 운동이 아이들의 신체 발육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실 얘라고 알려져 있는데 81명을 뽑아서 조사했더니 141보다 커졌죠. 그래서 줄넘기는 도움이 돼. 이렇게 바로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사실은 내심 초5들의 평균 신장이 141보다 커졌다. 즉 신장 발육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커졌다는 얘기니까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귀무가설은 이미 알려져 있는 141이니까 얘 사실 내심 얘를 주장하고 싶지만 얘를 참이라고 하고 가설 검증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면 새로운 문자 초의 평균 신장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설 검증을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자, 얘는 이제 단측 검증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어요. H0 얘가 참이라 할 때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참이라고 한다면 얘는 모평균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모평균이 된다면 우리 X바 표본 평균의 분포를 얘기하는 이 확률 변수 얘는 크기 81인 표본의 표본 평균이죠. 이런 것들을 계속 뽑아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계속 뽑으면 걔네들이 어떤 분포를 이루고요. 그 분포는 정규 분포가 돼요. 왜냐하면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사실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조건이 없어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얘를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평균을 일단 141이라고 보는 거고요.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야 돼요. 근데 문제를 보시면 표본에 대한 모집단에 대한 분산을 주지 않았어요. 즉 이 값을 지금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없어 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오차가 있긴 하지만 하나의 관찰된 표본의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얘는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평균 내려야 되는데 표본의 분산은 n-1로 한다 그랬죠. 이렇게 만든 하나의 값이요. 표본의 크기는 81이면 이런 덩어리들이 81개가 있겠죠. 각각 별량이랑 평균을 뺀 거, 그걸 제곱한 거예요. 편차 제곱. 얘네들을 80으로 나눈 값이 6이란 얘기예요, 지금. 얘는 표본에 대한 하나의 표준 편차인데 지금 모분산을 모르니까 이 값을 이용해서 얘를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분산을 지금 6의 제곱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돼요?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의 관찰된 크기가 81이고 개수는 1인 표본의 관찰된 표본 평균은
142.2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x바의 분포는 이렇게 생겼죠? 141이에요. 그때 얘는 대충 여기 위치하겠죠. 이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얘를 지분포에서 생각하죠. 지분포. 그럼 평균이 0이고. 그럼 x바는 어디 있을 거냐? 얘를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검정 통계량 얘를 구해야 되고, 얘는 이 분포의 하나의 구체적 값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g값을 구한다는 얘기는 이 분포를 이용해서 g값을 구해야 돼요. 표준화 한다는 얘기죠. 142.2 빼기 141에 표준편차가 3분의 2예요. 이거 계산하시면 1.8이 나와요. 1.8. 이쯤에 있는 거죠. 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단측 검정이고요. 유의수준 5%예요. 유의수준 5%일 때 이 부분이 단측 검정이니까 이 부분이 5%가 돼야 된다는 거죠. 5%. 이 부분이 5%가 되는 이 값이 1.64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프린트에선 이 값을 주진 않았는데 기준이 되는 값은 시험 문제에 다 코멘트를 달아놨어요. 어쨌든 그러면 사실 Z값이 즉 검정 통계는 값이 1.64보다 크면 희귀한 수준이라고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봤던 이 값이 1.8, 즉 여기 안에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AC0를 어떻게 한다고? 기각한다고요. 이 희귀하게 발견되는 게 표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분포 자체가 잘못됐어. 이 분포 자체를 만들어내게 한 이 모분산, 얘라고 가정한 거, 얘 참이라고 한 거 자체가 잘못됐다. ACL로 기각하자라는 거예요. 즉 얘를 결론 지으면, 즉 줄넘기 운동은 신장 발육에 도움이 된다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고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표본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p-밸류를 구하자면요. p-밸류는 뭐라고요? 기무가설을 참이라고 할 때, 기무가설을 참이라고 하면 이런 분포가 만들어지죠. 참이라고 할 때 관찰된 표본으로부터 걔보다 더 희귀한 표본이 관찰될 확률이에요. 하나의 관찰값, 얘의 검정 통계량 값이 얘였죠. 1.8보다 더 희귀한 표본이 관찰되는 확률이에요. 근데 얘는 단측 검정이니까 여기다가 아무도 안 곱한다고요. 이 값 자체라고. 왜냐하면 기가격이 한쪽에 몰려 있으니까요. 자,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면 이 값 구할 수 있어요. 선생님 값 계산하면 얘가 3.59%였어요. 어때요? 이 3.59%는 유의수준 5%보다 작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p-밸류 값이 유의수준보다 작으면 H0로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p-밸류를 해석하는 게 여러분들 논문을 쓰거나 논문을 읽고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밸류를 꼭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